네, 미네소타 대학에서 온 김현입니다. 클라이밋 체인지, 그러니까 기후변화. 제가, 먼저 좀 양해 말씀드릴게. 제가 공부를 미국에서 해서 단어를 한국말로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 단어 그대로 좀 써야 될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최근까지도 굉장히 좀 그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요즘 이렇게 더운 날씨 보시면은 느끼실 거예요. 기후변화가 실제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근데 그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 첫 번째 이유가 기후변화가 그러니까 directly,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이렇게 잡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 한 가지 보여줄 수 있는 pathway가 뭐냐면 disaster. 기후변화가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헬스 이펙트를 어떻게 끼치는가를 보여주기는 힘들지만 중간중간에 미디에이터들을 잡아주면 이게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게 기후변화로 인한 디제스터들, 재난으로 인한 그러니까 사람들의 건강 영향. 이렇게 봐주면 이게 새로운 모델인데 특히 롱텀 이펙트로 봐갖고 멘탈 헬스까지. 오늘 발표할 내용이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발표가 끝나고 나면은 아마 기후변화가 인간 영향, 사람들 영향, 그러니까 건강 영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디제스터, 재난의 데피니션. UNDP 아시죠? 그 UN 기구 중에 재난 관련해서 대응하는 에이전시인데 UNDP 데피니션에 보면은 100명 이상 affected 그리고 10명이 죽으면은 재난이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 그건 좀 틀린 얘기 같고 디제스터는 사실 이퀘이션이 있는데요. 보자. vulnerability, 취약점, 그리고 hazard는 그러니까 재난, 태풍이나 뭐 쓰나미라든가 어떤 재난들이 만났을 때 그것이 capacity, 그 커뮤니티나 소사이티의 capacity보다 더 커서 감당할 수 없을 때 그게 뭐 10명이 죽고 100명이 affected 된 것보다도 그 사회가 그거를 갖다가 그 컨트롤할 수 없을 때 그게 재난인데 vulnerability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취약점인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국가의 취약점을 많이 보는데 사실 vulnerability는 굉장히 개인적인 취약점이에요. 같은 국가나 같은 그 커뮤니티에 있더라도 vulnerable한 population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러니까 재난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vulnerable한 population을 미리 identify 해야지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재난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vulnerability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국가나 어떤 큰 단위에서 vulnerability assessment라고 하는데 그렇게 돼 있지 개인에 대한 assessment가 거의 안 돼 있거든요. 그 어프로치도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vulnerability는 일단 개인적인 특성, 그러니까 노약자라든가 아니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이민자들. 예, vulnerability는 어쨌든 그 개인의 특성들, 그러니까 취약한 사람들을 갖다가 분석하고 국가에서 그 사람들을 알고 재난이 났을 때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 다음에 hazard는 기본적으로 뭐 태풍, 재난들이죠, 재난이 왔을 때 국가나 아니면 vulnerable한 사람들이 없을 경우는 이게 재난이 아니죠. hazard인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 와도 국가의 캐퍼시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vulnerability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낮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안 끼치거나 아니면은 영향이 끼쳐도 금방 회복이 되는. 못 사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 오면은 그냥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디스플레이스먼트 이재민이 생기죠. 플러드나 이런 것 때문에 이재민이 생기면은 다시 돌아오질 못해요. 왜냐면 국가에서 캐패시티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시 그러니까 부서진 건물들이나 이런 걸 다시 지어주고 다시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 보통 크게 태풍이 오면은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예. 그래서 캐패시티는 뭐냐면 국가의 역량. 재난에 얼마나 잘 대응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vulnerability를 얼마나 잘 아이덴티파이해서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이퀘이션이 종합이 돼서
종합이 돼서 이제 재난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캐패시티가 낮거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재난이 훨씬 크죠.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태풍이 와도 이재민이 전 세계에서 1위거든요. 이재민 발생률이. 그 이유가 국가의 역량이 별로 없고 그리고 벌러러빌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거리에서 사는 거지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재난이 오더라도 그 영향은 훨씬 큰. 그리고 일반적인 그 재난에 대해서 그 재난을 구분하는 방법에 구분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 과학적으로는 따로따로 구분이 돼 있지만 사실은 다 연결이 돼 있는. 보시면은 뭐 얼스퀘이크가 생기면은 그다음 쓰나미 생기죠. 쓰나미 생기면은 플러드 생기죠. 플러드 생기고 나면은 아웃브레이크 생기고 그러니까 infectious disease 아웃브레이크 생기고 이 모든 게 사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피지컬리는 다 따로따로 형태가 돼 있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또 테크놀로지 맨메이드 디자스터라고 그래갖고 일본에서 쓰나미 생겼을 때 파워플랜트 터지고 파워플랜트 터지면서 레디에이션 나오고 이재민 발생해서 아직도 떠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게 다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에어 폴루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 그린하우스 이펙트 생기고 그리고 에어 폴루션 계속 나오고 그러면서 요즘에 그 한국 미세먼지 많죠. 그러다 보면은 컨플릭트 그러니까 시리아 내전이 왜 생긴 시리아 내전 생긴 원인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조사를 봤더니 드라우트 가뭄이 꽤 되다 보니까 리소스가 그러니까 식량이 줄어들잖아요. 줄어들다 보니까는 리미트한 리소스를 가지고 그걸 갖다 갖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컨플릭트가 생기고 그러다가 시리아 내전이 생겼다라는 이론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재민이 생기고 이재민이 전 세계에 다 퍼져 있고 그리고 이거는 디자스터가 생길 때 4가지 타임 윈도우로 나누는데 요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보통 디자스터가 생기기 전에는 그러니까 디자스터 태풍 같은 경우 한 일주일 전부터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피어가 생기고 그러니까 멘탈 헬스가 굉장히 많고요. 미국에서 큰 허리케인이 오면은 한 일주일 전부터 사람들이 그 슈퍼마켓 같은 데 가서 음식 같은 거 다 사잖아요. 그 약도 미리 다 사고 그러면은 피해자가 누구냐면은 결국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서 사지도 못하고 약도 못 구하고 그래서 실제로 재난이 딱 왔을 때 제일 많이 응급실에 오는 케이스가 뭐냐면 약이 없어갖고 오시는 분들. 왜냐면 딴 사람들이 다 사갖고 다 사재기를 하는 바람에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약을 못 구하는 거죠. 그 디자스터 오늘 첫 번째 헬스 아웃컴이 그 인주리들. 응급실에 가면 보통 그 외상 환자들 많고요. 그 다음에 인펙셔스 디지즈. 지금 라오스 사태 아시죠? 그 댐 무너져갖고 플러드 생겨서 뭘 휩쓸고 있는. WHO에서 지금 제일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인펙셔스 디지즈가 아마 한 1, 2주 후면은 창궐할 건데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재난이 나고 나면은 인펙셔스 디지즈가 많이 생기고 롱텀 이 부분이 제일 연구가 안 된 부분이 그 그러니까 논문 같은 거 검색해 보시면은 재난하고 멘탈 헬스를 보시면 별로 안 돼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재난이 일어난 다음에 거의 모든 미국이나 미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에서 하는 게 그러니까 주로 복구하고 사람들 그러니까 외상 치료해주고 이런 경우인데 실제로는 멘탈 헬스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재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기 집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일자리도 잃고 그래서 멘탈 헬스가 큰 문제인데 조사가 거의 안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난에 대한 통계인데 보시면은 내추럴 디자스터 쭉 올라가시는 거 보이시죠? 트렌드가. 제가 볼 때 이거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인 것 같은데 특히 보시면 플러드가 굉장히 높잖아요. 플러드하고 허리케인
스톰하고 같이 오는데 보통 스톰이 온 다음에 플러드가 생기니까 얘네들은 그 기후변화로 인한 디자스터들이거든요. 밑에 보시면 얼스퀘이크나 다른 디자스터랑 관련 없는 데는 거의 트렌드가 없어요. 그런데 기후변화랑 관련이 있는 재난들은 굉장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특이한 건 이건 또 맨메이드, 그러니까 뭐 파워플랜트가 터진다거나 댐이 부서진다거나 아니면 큰 크래시가 생긴다거나 그런 경우에 트렌드 보시면 거의 비슷하죠. 아까 내추럴 디자스터하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코릴레이션을 맞춰봤는데 두 개를 붙이면 거의 똑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 전 화면을 보시면은 트랜스포테이션 액시던트가 제일 높거든요. 트랜스포테이션, 그러니까 비행기라든가 배라든가 아니면 기차라든가 큰 그러니까 화물,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만들고 그걸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하는, 그러면은 그게 더 그러니까 뭔가 프로듀스했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더 생기겠죠. 그게 기후변화의 요인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제 티어리는 뭐냐면은 얘가 인디케이터예요. 그 트랜스포테이션 액시던트 인디케이터인 게 뭔가 프로듀스 하면서 공해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기후변화의 큰 요인이 되고 그것들이 내추럴 디자스터하고 결국에는 같이 연결이 되는. 기후변화가 내추럴 디자스터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를 갖다 증명해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부분도.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과학적으로 보면 이 정도로 코릴레이션이 나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굉장한 코릴레이션인데, 그 다음에 그, number of deaths. 다행인 거는 국가 시스템 캐패시티가 굉장히 강화되다 보니까 재난이 늘어나도 실제 데스 숫자는 굉장히 적죠. 예전에는 프리딕션 하더라도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그 힘이 없었기 때문에 재난이 한 번 오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했는데 지금 괜찮잖아요. 근데 맨메이드 디자스터는 안 그래요. 이건 왜냐면은 프리딕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크래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프리딕션이 안 되니까 재난이 오면 그럼 이제 그러니까 매스 캐주얼티가 생기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재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게 재난이 왜 중요한가? 물론 재난이 생기면 사람들이 죽고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지만 실제로 심각한 거는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이재민들.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연구가 안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트래킹하는 게 힘들어요. 팔로우업 하는 게 힘들어요. 이재민이 생기고 나면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고, 정부 자체에서는 케이오스이기 때문에 그 빨리 회복하고, 그러니까 그 마을을 갖다 다시 회복한다는 게 이쪽으로 신경을 쓰지, 이재민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라이밋 체인지나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식량이 줄어든다거나 시리안 케이스처럼, 아니면 물이 없다거나. 남태평양 쪽에는 지금 물이 없어갖고 키리바스라는 나라 아세요? 키리바스라고 굉장히 작은 섬나라인데 그 나라는 식수가 없어요. 식수가 없어서 2020년부터 전 국민이 다른 나라로 이민하는 걸로. 나라 하나 없어지는 수준이죠. 뭐 익스트림 웨더 이벤트, 요즘 같은 경우에 한국이 굉장히 더워지잖아요. 더워지고 또 지금 그리스에 불 나고 있고, 라오스에서는 댐이 터지고, 이게 기후변화로 인한 어떤 현상이 재난, 맨메이드 디자스터 쪽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랜드 어베일러빌리티, 그러니까 뭐 식수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인다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피지나 이런 남태평양 쪽은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점점 안쪽으로 모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국가가 괜찮으면은 어댑티브 레스폰스, 국가가 괜찮으면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서 그거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사람들이 거기서 살 수 있게 할 수 있지만은 잘 못 사는 사람들은 캐패시티가 적기 때문에 이걸 못 해요. 그렇게 되면은 컨플릭트가 생기거나 시리아처럼 전쟁이 생기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그러니까 옮겨가죠, 딴 나라로. 그러니까 키리바스 같은 경우에 forced displacement, 그러니까 딴 나라로 가게 하는 거고, 강제적으로. 아니면은 아예 천천히,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가는 경우, 마이그레이션. 이거는 재밌는 예가 베트남에서 2016년, 15년, 16년에 엘니뇨 때문에 드라우트가 생겼어요. 가뭄이 생겨갖고 메콩강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바깥에, 그러면서 이제 이 엘니뇨 자체는 기후변화가 아닌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올라가다 보니까 강 바닥이 떨어지면서 해수면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 바닷물이, 해수가. 그 메콩강 일대는 전체가 농지인데,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더 이상 경작을 못하는 수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상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메콩강에 있던 농부들이 전부 도시로 와버려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도시로 오면은 집을 구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그러니까 좀 허름한 데 살잖아요. 그럴 때 플러드가 오면은 그냥 다 쓸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후변화의 패스웨이인데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쉬워요. 기후변화가 어떻게 사람들의 건강 영향을 끼치는가.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왜 심각하냐면 1억 8,400만 명, 7년 동안 1억 8,400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어요. 평균은 거의 북한 인구죠. 2,600만, 전 세계에서. 1년에 생기는 평균이 2,600이니까 2,600만 명.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 대부분이 기후변화랑 관련된 플러드. 제 생각에는 그 건강 영향 쪽으로 해갖고 이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재민이 이렇게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퍼블릭 헬스 쪽에서 접근을 안 한 이유가, 이재민은 주로 그 휴먼 라이트 그쪽에서 신경을 썼기 때문에 WHO나 아니면 헬스하는 쪽에서 거의 접근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총 한 2,600만 명씩 1년에 생기고 하루에 72,000명. 그러니까 그 시리아 난민들 뉴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람들 사는 거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7,200명씩, 72,000명씩 매일 생기는 거예요. 재난으로 인해서. 이거는 그 컨플릭트 빼고 내추럴 디제스터로만 생기는 이재민들이거든요. 미국같이 캐패시티가 강한 나라들은 그 사람들이 빨리 돌아오지만 못 사는 나라에서는 못 돌아오고 다른 데 그냥 정착을 해버리죠. 일본처럼 잘 사는 나라도 그 파워플랜트 터지니까 못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아직도 임시주택에서 살고 있고. 그러니까 그 이재민이 이게, 그러니까 그 이 부분이 되게 쉽지가 않은 부분인 게, 그러니까 이재민이 생기고 나면 이 사람들 다시 돌려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재난 타입으로 보면은 가장 큰 요인이 플러드. 근데 플러드는 보통 허리케인이나 스톰 같은 경우에 같이 연결돼 있고, 쓰나미에도 연결돼 있고, 플러드 자체가 생기는 경우보다도 다른 재난들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많죠. 국가별로 보면은 주로 아시아 쪽, 중국, 인디아, 물론 나라가 크니까 그런데 미얀마나 필리핀 같은 경우에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쪽 이재민이 제일 많이 생기고요. 주로 보시면 중국, 남미에도 좀 있고, 방글라데시, 그러니까 그 동남아시아 쪽. 한국은 아직까지 별로 없는데 제 생각에는 온도가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가다 보면은 한국도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다면 누가 가장 벌러러블한가? 이재민은 좀 못 사는 사람들이 이재민 많이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국가별로 보면은 실제 못 사는 나라보다도 가장 큰 게 lower middle income.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더스트리얼라이즈 된 나라들.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산업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얼버나이제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도시로 사람들이 자꾸 와서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주거는 확실하지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그러다가 재난이 오면은 이재민이 되는 거죠.
그 한국으로 치면은 한국이 그런 잘 모르겠는데 그 교포들 많이 사시는 곳 영화 보면 많이 나오던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쪽방촌이라 그러죠. 그런데 만약에 플러드가 생기고 그러면 플러드가 뭐죠? 홍수가 생기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홍수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거주지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 그 지역별로 보면은 이스트 에이시아, 퍼시픽 이쪽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사우스 에이시아 보시면 다 아시아 쪽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덥고 재난이 많고 좀 못 살고 그래서 그런 건데 이런 식으로 자꾸 기온이 올라가다 보면은 일본이나 한국도 비슷한 캐리고리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얼바나이제이션, 그러니까 도시화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보시면은 전체 파퓰레이션이 1970년도에 비해 갖고 한 100% 정도 증가를 했으면은 도시화는 한 2배 정도 더 많아지죠. 그리고 디벨로핑 컨트리, 그러니까 산업화가 막 일어나면서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하는 나라들에서는 훨씬 더 심하고. 그러니까 이 이재민이라는 건 단순히 재난으로 인한 그것뿐만 아니고 사회적인 현상도 같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지 이제 어떤 부분에 인터벤션이 들어가는가. 얼바나이제이션이 생기면 얼바나이제이션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한테 주거를 제공한다든가. 그러니까 베트남하고 필리핀하고 두 나라 비교가 가장 확실한 극명한 비교인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 일어나면 이재민 생기는 게 1위예요. 전 세계에서. 보시면 베트남은 없거든요. 2010 몇 년, 그 하이안이 2013년도였나요? 하이안, 갑자기 생각했네. 예. 하이안이 왔을 때 베트남하고 필리핀하고 똑같이 가서 쳤는데 필리핀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이재민이 생기고 역사상 가장 많은 이재민이 생기고 아직도 그 이재민들이 그 자기 집을 못 찾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베트남은 없었어요, 이재민이. 첫 번째 이유는 아마 언더 리포팅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고를 그러니까 공개를 안 한 것도 있겠지만 이게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주거의 자유도 없고 대신에 주거를 보장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민이 덜 생기는 거죠. 안 생겼다는 건 아닐 건데 덜 생기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시스템 자체에서 개인의 어떤 주거라든가 이런 거를 전혀 컨트롤을 안 하니까 재난이 생겼을 때 이재민이 엄청나게 생기죠. 그래서 하여튼 아시아 쪽이, 그러니까 아시아가 전체 인구 한 60% 정도 되는데 실제 이재민 나는 거는 87%. 대부분의 이재민은 다 아시아에서 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체 숫자, 그 다음에 레이트로 본 건데 라틴 아메리카가 좀 많긴 해요. 캐리비안 쪽 그쪽은 워낙에 허리케인이 지나가는 루트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딱 보시면은 다 아시아 쪽이에요. 제가 WHO에서 지금 자문관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 보니까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 아시아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한국 정부에 기대하는 얘기들을 그냥 해요. 코이카라든가 아니면 한국 정부에서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사람을 보내서 트레이닝을 시켜주면 좋겠다. 이재민이 아시아에서 이렇게 많이 나는데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직까지는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어쨌든 보시면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왼쪽 편이 그러니까 그냥 숫자 앱솔루트 넘버고 오른편이 다 깨졌네. 오른편이 레이트인데 레이트로 보면 필리핀이 항상 1등이에요. 이거는 연도별로 재난 이재민이 생기는 건데 보시면 거의 아시아 쪽, 그 다음에 아프리카 쪽 가운데 미국도 허리케인이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생기긴 하지만 미국은 이재민이 생겨도 바로 회복이 돼요. 카트리나는 좀 다르죠.
카트리나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뉴올리언즈에 홍수가 나갔고 인구 절반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카트리나 이후에 뉴올리언즈 전체 인구 절반이 싹 빠져나갔다가 못 돌아왔어요. CDC에서 역할을 못 해갖고 CDC 오피서였던 분 저기 계시는데 역할을 못 해갖고 사람들이 돌아오질 못한 거예요. 그 이후로 CDC에서 엄청난 정책들을 많이 만들고 툴킷들을 만들고 그래서 이재민이 생기면은 최대한 빨리 돌아갈 수 있게 카트리나에서 조사를 하셔갖고 많은 역할을 하셨죠. 탁상우 박사님께서. 예, 계속 보시면 연도별로 봐도 주로 이제 아시아 지역이 제일 많고 아프리카. 2014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디스플레이스먼트, 그러니까 이재민이 생겼을 때 가장 큰 건강 영향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재민 자체로는 무슨 뭐 부상이 생기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주로 이재민들 보는 게 인펙셔스 디지즈를 많이 봐요. 왜냐하면 이재민 캠프들 있죠. 캠프 안에 살면서 딱딱 붙어 살고 하이진이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기들이 자꾸 들어오고 그러면서 서로 그 커뮤니커블 디지즈들이 생기는데 제 생각에는 멘탈헬스가 더 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사진은 뭐냐면 스노우 화이트 신드롬이라고 그래갖고 백설공주 증후군? 시리아 난민들 아이들인데 스웨덴으로 이주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스웨덴 정부가 보수화되면서 이 이민자들을 갖다가 추방하는 정책을 자꾸 내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 그러니까 레퓨지 신청을 하고 시민권을 받아야 되는데 거절당하고 추방하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커마 상태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느니 차라리 의식불명 상태로 빠져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트라우마 때문에 스웨덴에서만 생기는 지금 증상들인데 이재민이 이 정도로 멘탈헬스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레퓨지 주로 아이들한테 생기고 굉장히 슬픈 내용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예멘 왜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 받아들이냐 마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자기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할 정도의 그 정도의 문제인데 예. 제가 그 재난하면서 왜 이걸 그 난민들 컨플릭트 난민들을 보여드리냐면은 재난 난민들에 대한 연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재난으로 인한 난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레퓨지들 어차피 비슷하기 때문에 레퓨지들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전쟁으로 인해서. 어쨌든 보시면은 클라이밋 체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클라이밋 체인지로 인해서 그러니까 리소스가 굉장히 리밋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살기 힘든 환경이 오고 익스포즈 패스웨이죠. 질병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뭐 불이 난다거나 태풍이 온다거나 이랬을 때 이 사회적인 캐패시티 아니면 환경적인 이 캐패시티가 이걸 갖다가 잘 붙잡아주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이제 헬스 이펙트로 가는 거죠. 기후변화가 어떻게 멘탈 헬스에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패스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부분이 생겼을 때 익스포저가 생겼을 때 어떻게 국가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러니까 환경보건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보건, 의학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거는 다른 비슷한 모델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헬스 시스템이 같이 멘탈 헬스를 도와줄 수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재난에 의한 이재민에 대한 연구가 거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다른 그 레퓨지들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시리안 레퓨지가 굉장히 많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재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오히려 훨씬 더 많죠. 트라우마 됐고. 근데 스웨덴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멘탈 헬스 이재민 그러니까 레퓨지들의 정신건강 영향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스웨덴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냥 마이그런트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미국 가서 그냥 마이그런트인데 아마 이 캐러볼이겠죠. 근데 그 레퓨지들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높죠. 3배, 4배까지 일반 스웨덴 사람들에 비해서.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economic opportunity.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할 수 있는 자유가 없으면 멘탈 헬스의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이 돼요. 근데 그 일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게 뭐냐면 시민권이거든요. 거주의 자유. 그리고 그 나라의 국민으로 살 수 있는 자유. 그게 뭐냐면 요게 하나의 인디케이터로 일할 수 있는 자유가 없을 때 가장 멘탈 헬스가 문제라고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데는 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하고 난민을 수용하느냐 마느냐. 수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똑같이 살 수 있는 차별받지 않고 그럴 경우에 이게 확 줄어들지만 이 사람들 난민으로 취급을 하고 수용소에 넣고 일할 자유도 안 주고 할 경우에는 멘탈 헬스가 굉장히 높아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라오스에 지금 댐 터진 데 제가 보냈는데 거기도 보통 재난이 생기고 나면 첫 번째 굉장히 짧은 시간에 첫 번째 몇 주 동안에는 허니문 피리드라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 뭉쳐갖고 같이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한번 다 치워보자 하면서 같이 막 도와주고 막 하는데 캐패시티가 적으면 국가의 캐패시티가 적어갖고 뭐 도와주지도 않고 돈도 없고 뭐 그 도구도 안 주고 그러니까 뭐 포크레인이 와서 치워줘야 되는데 그게 없고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쭉 떨어지죠. 우리가 서로 해봤자 안 된다. 쭉 떨어져 이게 그 높이가 멘탈 헬스인데 쭉 떨어져서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회복되는데 보통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이게 미국 모델이거든요. 자본주의 국가. 제가 볼 때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캐패시티가 그러니까 돈이 없지만 이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컨트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오스에 제가 보내면서 했던 얘기가 허니문 피리드에서 이걸 유지해서 끝까지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재민이 어디 생기냐면 여기서부터 생겨갖고 이재민은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가죠. 다시 돌아가야지 레커버리 돼야 되는데 레커버리 안 되고 이재민으로 남으니까 밑에서 그냥 쭉 가는. 이재민들 사이에 멘탈 헬스가 굉장히 큰 문제점이지만 이게 사실 연구하거나 매니지하기 굉장히 힘든 이유가 한국은 어떤가요? 멘탈 헬스, 정신병, 정신질환 이런 얘기 사람들 얘기 안 하죠. 잘. 나 정신적으로 이상해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미국은 좀 쉬워요. 하도 교육이 많이 돼 있고 정신건강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웨어네스가 높다 보니까 학생들도 특히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받으면은 가서 그 심리 상담 받고 이러거든요. 근데 특히 못 사는 나라들, 디벨로핑 컨트리 이런 데는 그러니까 멘탈 헬스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귀신 들렸다. 아니면 신한테 벌 받았다. 아니면 그냥 미쳤다. 디프레션, 뭐, 앵자이티, 패닉 어택, PTSD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미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드러내질 않죠. 그래서 조사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그 일로일로주 가보시고 필리핀 가보셔갖고 알지만은 의사들도 잘 몰라요. 정신건강에 대해서 전문의들이 아니고 응급실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이 멘탈 헬스 환자들은 주로 응급실로 가거든요. 바로 정신과로 가는 게 아니고 응급실로 가는데 그러니까 응급실 의사들이 이거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미국에 2012년도에 레퓨지들이 들어오면 미국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메디컬 스크리닝을 해야 되는데 멘탈 헬스가 3%. 이재민들한테 제일 많이 생기는 게 멘탈 헬스인데 3%밖에 안 잡히죠. 이재민인데 거기에다 정신까지 이상하다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 수용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감추죠. 특별하게 딱 드러나지 않는 이상. 스키즈프레니아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딱 저 사람 미쳤다 이렇지 않는 이상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숨어있는 질병이죠. 그래서 이재민들 사이에 그러니까 그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난이 많이 생기고 재난이 생김으로 인해 갖고 이재민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러므로 그 이재민들 사이에 정신건강이 굉장히 큰 문제지만 실제 연구된 건 거의 없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마닐라에 있는 WHO에서 일하고 있는 이유는 이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있는데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멘탈 헬스 쪽은.